2005년 화려하고 잠들지 않는 도시 서울에서 헌신적인 간호사 최은희는 자신이 청춘을 바쳐 일했던 병원 문 앞에서 사라졌다. 11월에 쌀쌀한 비가 내리던 저녁 그녀는 아무런 작별 인사나 흔적 없이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고 가족에게는 차가운 공허함을 경찰서에는 점점 식어가는 미제 사건 파일을 남겼다. 이 사건은 수많은 안타까운 이야기들처럼 도시의 바쁜 삶 속에서 잊혔다. 그러나 5년 후 그녀의 낡고 먼지 쌓인 노트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이 풀 수 있는 암호로 잠긴 의문의 파일이 예기치 않게 깨어난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은희의 실종에 대한 단서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가장 강력한 권력층까지 뒤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비밀, 즉 권력과 돈 그리고 어쩌면 피로 숨겨져 온 진실을 담고 있었다. 28살의 최은희는 온화함과 책임감의 화신이었다. 그녀는 사람들 속에서 눈에 띄는 여성이 아니었다. 오히려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은희는 어릴 때부터 흰 가운을 입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꿈을 꾸었다. 간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그녀는 국내에서 가장 명망 있는 병원 중 하나인 서울중앙병원에 취직했다. 은희에게는 꿈이 현실이 된 셈이었다. 그녀는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고 그녀의 삶은 오직 일과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특히 그녀는 5살 위의 언니인 최지수와 매우 각별했다. 그들은 단순히 자매가 아니라 모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가장 친한 친구였다. 병원에서 은희는 근면하고 꼼꼼하며 따뜻한 마음씨로 동료들에게 사랑받았다. 환자들은 그녀의 보살핌에 항상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평온한 삶과 유망한 미래를 가졌고 알려진 적도 없었다. 그러나 2005년 11월 15일 화요일 저녁 그 익숙한 일상은 갑작스럽게 멈췄다. 12시간의 근무를 마치고 은희는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병원 문을 나섰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이유 없이 떠날 이유가 없는 여성의 실종은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졌다. 병원 문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의 짧은 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온화하고 조용한 외모 뒤에 최은희는 자신의 존재 전체를 대가로 치러야 할 만큼 위험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 초기 수사의 난항을 이해하려면 2005년 한국의 배경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는 한류가 아시아를 정복하기 시작한 황금기였다. 경제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고 서울은 한국의 부상을 상징하는 현대적인 대도시였다. 그러나 수사기술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CCTV 시스템이 설치되기 시작했지만 오늘날처럼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을 광범위하게 덮지는 못했다. 많은 카메라가 특히 야간에 해상도가 낮아 얼굴 식별이 어려웠다. DNA 분석은 강력한 법의학 도구였지만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나 컴퓨터 데이터 분석과 같은 디지털 포렌식은 아직 초기 단계였다. 수사는 주로 현장의 물리적 증거와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야 했다. 은희의 사건처럼 현장도 목격자도 없는 사건에서는 이것이 경찰에게 거의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었다. 문화적으로 한국 사회는 일과 성과에 대한 압박이 매우 컸다. 과로와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는 간호사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처음 경찰은 은희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발적으로 떠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이 가설은 수사의 첫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 기술적 한계와 그러한 사회적 편견의 맥락 속에서 최은희의 실종은 미스터리한 안개 즉 기술의 발전과 한 언니의 꺼지지 않는 사랑 덕분에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해독의 희망을 찾게 된 퍼즐이 되었다. 운명의 날 전 최은희의 삶은 헌신적인 날들의 연속이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근무는 보통 아침 7시에 시작해 저녁 7시에 끝났지만 그녀는 남은 일을 마무리하거나 동료들을 돕기 위해 늦게까지 병원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언니 지수와의 관계였다. 그들은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했다. 지수는 은희가 일에 압박감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는 중환자들 혹은 하루의 소소한 기쁨에 대해 털어놓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병원에서 은희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었지만 진정한 절친은 없었다. 그녀는 유능한 젊은 심장외과 의사인 안지훈 의사를 존경했지만 그 감정은 마음속에만 간직했다. 그러나 실종되기 한 달 전쯤 지수는 동생에게 뚜렷한 변화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은희는 말이 줄어들었고 자주 피곤하고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전화통화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고 때로는 주변의 무언가를 듣는 것처럼 갑자기 침묵하기도 했다. 지수가 여러 번 묻자 은희는 요즘 중환자실 업무가 매우 힘들다고만 말했다.
지수가 동생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은 11월 15일 정오. 짧은 전화 통화에서였다. 은희는 언니 이번 주말에 언니 집에 놀러 갈게. 언니한테 직접 말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진지했다. 지수는 그 주말이 오지 않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동의했다. 은희의 마지막 행적은 그날 저녁 7시 15분 경병원 로비에서 한 여성 동료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버스 정류장으로 직진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기록되었다. 그러나 근무 후 지친 간호사의 평범한 외모 뒤에는 그녀가 곧 공유하려던 비밀스러운 짐, 즉 그녀의 운명을 영원히 봉인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2005년 11월 15일 서울은 늦가을의 쌀쌀한 비에 잠겼다. 저녁 7시 최은희의 근무가 끝났다. 그녀는 유니폼을 갈아입고 개인 소지품을 챙겨 중환자실을 나섰다. 7시 10분 그녀는 복도에서 간호사 박민영을 만났다. 박 씨는 은희가 헬쑥하고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고 회상했다. 안부를 묻자 그녀는 그저 가볍게 웃으며 조금 피곤하다고만 말했다. 7시 15분 병원 정문 앞 유일한 CCTV는 은희가 짙은 파란색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녀는 약 200m 떨어진 버스 정류장 쪽으로 오른쪽으로 향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7시 30분 은희의 휴대전화 신호는 완전히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위치는 병원 주변 500m 반경이었다. 그날 이상한 발신 또는 수신 전화는 없었다. 은희가 자주 이용하던 472번 버스 운전사는 조사를 받았지만 비가 오고 분비는 저녁에 그녀가 버스에 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병원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의 길에서 몸싸움이나 이상한 점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병원을 떠난 후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에는 어떤 거래도 없었다. 은희의 아파트는 여전히 잠겨 있었고 내부는 모든 것이 깔끔했으며 침입이나 흐트러진 흔적은 없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졌다. 은희는 도망갈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빚도 없었고 감정적 갈등도 없었으며 방금 언니와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녀의 실종은 마치 그녀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삶의 잔잔한 호수에 어떤 파문도 남기지 않은 채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일어났다. 그날 저녁밤 10시가 다 되도록 동생에게서 평소처럼 전화가 오지 않자 최지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희의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신호음뿐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지수는 병원에 전화했지만 은희가 정시에 퇴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극도의 공포 속에서 지수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녀의 전화는 서울경찰청 범죄수사팀으로 연결되었고 사건은 실종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 김도현에게 배정되었다. 김 형사는 이것이 단순한 가출 사건이 아니라고 즉시 직감했다. 실종은 너무 갑작스럽고 깔끔했다. 초기 수사는 현장과 피해자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은희의 아파트를 봉쇄했지만 당시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책상 위에 낡은 노트북 외에는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가족 친구 동료들을 신문했다. 지수는 동생의 변화와 운명적인 주말 약속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병원의 동료들은 은희가 온화하고 근면하며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사람이라고 확인했다. 첫 번째 발견은 매우 모호했지만 은희의 근무 기록을 확인하면서 나왔다. 수사관들은 마지막 한 달 동안 그녀가 중환자실에서 많은 야간 근무를 자원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는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어서 많은 사람이 피하는 일이었다. 왜 그녀는 그렇게 했을까? 돈이 필요했거나 아니면 병원 안에서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러나 이것은 신비로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심층 수사는 거의 즉시 난항에 빠졌다. 김 형사와 그의 팀은 은희가 실종된 날 근무했던 모든 직원을 의사, 간호사, 심지어 청소 직원까지 재신문했다. 그들은 어떤 모순점도 찾아내지 못했다. 은희의 전화 및 문자 메시지 기록도 의심스러운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피해자의 과거를 조사하는 것 또한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이미지를 강화했을 뿐이었다. 경찰은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정신병자에 의한 무작위 납치범인이 시신을 숨긴 교통사고, 심지어 환자나 환자 가족의 원한에 의한 공격 등. 그러나 모든 가설은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몸값 요구도 없었고 사고 흔적도 없었으며 명확한 동기를 가진 사람도 없었다. 경찰의 초기 이론은 은희가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애인과 도망쳤을 가능성으로 기울었다. 이 가설은 가족에게 고통스러웠지만 그렇게 깔끔한 실종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었다. 한편 언론의 압박은 점점 커졌다. 서울의 가장 큰 병원에서 젊고 아름다운 간호사가
미스터리하게 실종된 이야기는 대중의 소란을 일으켰다. 경찰은 무능하다고 비판받았다. 불쌍한 언니 지수는 동생을 잃은 고통과 악의적인 추측에 맞서 싸워야 하는 지옥 같은 나날을 살아야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더 이상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했고 최은희의 사건 파일은 서서히 먼지를 뒤집었었다. 그리고 5년 후 사라진 동생의 기억을 되찾으려는 마지막 필사적인 노력 속에서 운명적인 클릭이 모든 것을 뒤집고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5년이 지나고 최 씨 가족의 고통은 덧없이 아물지 않는 상처로 자리 잡았다. 지수는 상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지만 희망을 멈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2010년 일요일 오후 동생의 유품을 정리하던 지수는 은희의 낡은 노트북을 발견했다. 경찰은 2005년에 대충 확인하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가족에게 돌려주었다. 5년 동안 지수는 슬픈 기억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그것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용기를 내어 충전기를 꽂고 컴퓨터를 켰다. 익숙한 화면에는 은희가 가장 좋아했던 데이지꽃 배경화면이 여전히 떠 있었다.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폴더들을 훑어보고 오래된 사진들을 다시 보았다. 그러다 그녀는 바탕화면에 덩그러니 놓인 한 파일을 발견했다. 그것은 Prometheus Log.dat.라는 매우 이상한 이름이었다. 평범한 텍스트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이 아니었다. 지수가 더블클릭하자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은희의 생일 그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지수는 어린 시절의 한 추억을 떠올렸다. 두 자매에게는 보리라는 이름의 작은 개가 있었다. 직관이 번뜩이는 순간 그녀는 개의 이름과 어머니의 생일을 결합하여 보리 0815라고 입력했다. 엔터를 눌렀다. 파일이 열렸다. 지수의 심장은 멎는 듯했다. 안에는 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은희가 목격한 중환자실의 비정상적인 사건에 대한 상세하고 냉정한 기록으로 날짜 시간 이니셜 그리고 환자들의 상태에 대한 간결한 메모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지수는 즉시 김도연 형사에게 전화했다. 그는 다른 부서로 옮겼지만 은희의 사건에 항상 사로잡혀 있었다. 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그들이 5년 동안 찾던 열쇠가 이 무심한 파일 안에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이 최은희의 실종에 대한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것임을 알았다. 프로미티어스 럭 파일은 평범한 문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은희가 목격한 중환자실의 비정상적인 사건에 대한 꼼꼼하고 체계적인 기록이었다. 김 형사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은 밤낮으로 그녀의 메모를 해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소름 끼치는 패턴을 발견했다. 은희는 모두 불치병을 앓고 있지만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5명의 부유한 노인, 환자들의 사례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녀의 기록에 따르면 특정 의사 즉 안지훈 의사의 야간 근무 후에 그들의 상태는 모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악화되었고 그 직후 사망했다. 각 사망 사례 옆에 은희는 이상한 기호와 함께 유언장이 마지막 순간에 변경되었다거나 병원에 막대한 기부금이 전달되었다는 메모를 남겼다. 경찰이 재수사를 시작하자 관련 인물들의 반응은 무언극이었다. 이제는 유명한 부과장이 된 안지훈 의사는 우연의 일치이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간호사의 기록일 뿐이라며 모든 혐의를 극렬하게 부인했다. 병원 경영진 또한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협조를 거부했다. 그러나 김 형사와 지수에게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의 여동생은 개인적인 이유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극도로 어두운 무언가 즉 부유한 환자들의 안락사를 통해 재산을 갈취하는 음모를 발견했던 것이다. 이 발견은 실종사건을 잠재적인 연쇄살인 사건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끔찍한 질문을 던졌다. 만약 은희가 진실을 발견했다면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닌가. 이 충격적인 발견을 시작으로 수사는 전례 없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경찰은 은희의 파일에 언급된 5명의 환자의 시신을 비밀리에 발굴하고 재부검했다. 결과는 모두를 소름돋게 했다. 5명 모두의 시신에서 의무 기록이 없는 고용량 근육 이완제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는 전문적인 검사가 없으면 많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심장마비를 서서히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었다.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다. 병원에서 은퇴한 약사였다. 그가 증거를 다시 보았을 때 그는 당시 안 의사 가게인 연구를 구실로 합법적인 서류 없이 이 약물을 대량으로 여러 번 요구했음을 인정했다. 이 진술은 결정적인 일격이 되었다. 대중과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5년 전 실종된 간호사 사건이
이제 부유한 환자들의 의심스러운 죽음의 연쇄와 연결되었다. 언론은 이것을 죽음의 천사 사건이라고 부르며 사람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 명문병원의 심장부에서 운영되는 범죄 네트워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증거를 바탕으로 최은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이론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끔찍한 이론은 안지훈 의사가 냉혈한 연쇄 살인범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유한 환자들에게 약물을 주사하고 그들의 친척이나 변호사와 공모하여 유언장을 변경하고 재산을 가로챈다. 은희는 자신의 꼼꼼함과 책임감으로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안 의사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가 실종된 밤 그는 업무를 구실로 병원 앞에서 그녀를 만나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했을 수 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법의학 분석과 약사의 증언이다. 두 번째 이론은 더 복잡하다. 안 의사가 혼자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병원 경영진과 외부 변호사까지 참여한 더 큰 음모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그들은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안락사 시스템을 만들었다. 은희는 우연히 이 네트워크에 얽혔고 조직 전체가 그녀를 침묵시키기 위해 함께 움직였다. 이 이론은 병원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은폐하고 경찰에 협조를 거부했는지 설명한다. 세 번째 이론은 가능성이 낮지만 은희가 즉시 살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침묵을 강요받기 위해 어딘가에 납치되어 감금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범죄 심리학자와 수사관들은 모두 첫 번째 가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직적이고 자만하며 결코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살인범의 심리적 프로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제시된 후 안지훈 의사는 체포되었다. 관련자들의 삶은 완전히 뒤집혔다. 추가 수사는 병원 내부의 정교한 부패와 은폐 네트워크를 폭로했다. 많은 고위병원 경영진이 사임해야 했다. 지수에게는 모순된 날들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어 안도감을 느끼는 동시에 그녀가 한때 존경했던 사람의 손에 동생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재판과 언론 인터뷰를 중심으로 돌아갔고 은희를 위한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의료계와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직업윤리 환자의 안전 그리고 병원 감시 시스템의 허점에 대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심각하게 흔들렸다. 현재 최은희의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되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남기고 있다. 안지훈 의사는 은희를 살해했다고 결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5명의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은희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고 그녀의 실종 사건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지수는 여동생의 유해를 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 그녀는 은희를 찾아 마지막 안식처로 데려올 때에만 진정한 정의가 완성될 것이라고 믿는다. 최근에는 당시 안 의사의 가족이 소유했던 땅에서 경찰이 새로운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있다. 희미하지만 피해자 가족의 희망은 다시 한번 타오르고 있다. 최은희의 사건은 조용한 용기와 진실의 대가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다. 그것은 아무리 정교하게 숨겨진 범죄라도 정의를 끈기 있게 찾는 사람들에 의해 결국 밝혀질 것이라는 깊은 교훈을 남긴다. 이 사건은 의료 감시와 증인 보호에 관한 한국 법률의 중요한 변화를 촉진했다. 또한 그것은 사회에 가장 안전해 보이는 문 뒤에도 어둠이 숨어 있을 수 있으며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은희와 같이 어둠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가졌던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주변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침묵하지 마라. 하나의 작은 행동 한마디 하나의 파일이 비극을 맞고 떠난 영혼들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전부일 수 있다.